구웠어요? 미안합니다. 혹시 시치리 아세요? 아니요. 저거? 내가 좋아하는 소설. 각자는 계속 기다릴 수 있어. 당신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내 동료들의 안이 있다면 중요하지 않아.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책에서 재미를 찾아 헤매는 모험. 잼예 있어요? 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차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네, 환절기 다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생이 많아요. 저도 목 컨디션이 막 썩 좋진 않은데 되게 오랫동안 그냥 목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좀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던 김에 독감 예방 주사까지 해치웠습니다. 네, 독감 예방주사 지금이 딱 시즌입니다, 여러분. 꼭 맞고 건강해집시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는 어떤 건가요? 오늘 소개할 작가분이 게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비슷한 느낌의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게임 같은 설명으로 처음에 이슈가 됐던 제품이거든요. 레몬아트입니다. 레몬아트는 저희 가게의 디저트 중에서 사실 SNS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계란 후라이 같이 생긴 요 모양이 특징이죠. 이 밑에도 레몬 쿠키고 그 위에 올라간 레몬 커드가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이 레시피도 직접 만드신 거죠? 이게 아마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창작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 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였는데 그때 더블 초코 쿠키 레시피를 막 확정했을 때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좀 상큼한 걸 만들고 싶다. 단 걸 만들었더니 상큼한 게 땡긴다. 그쵸. 약간 베이직하면서 상큼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종류의 디저트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몬 쿠키를 일단 베이스 만들었는데 뭔가 한 방이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방. 그래서 그전 잼 넣은 쿠키들이 유행이었는데 이제 레몬 커드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직접 만든 이 레몬 커드도 진짜 맛있는데 저는 이 밑에 있는 쿠키 부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레몬 쿠키 자체도 레몬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맞아요.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어린 손님들이 진짜 많은데 어린 손님들도 진짜 이거 보면 엄마! 이래서 이거 사달라고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향을 넣은 게 아니라 레몬으로만 맛과 향을 낸 거라서 그 강렬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상큼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주 나오는 메뉴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온라인으로 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신난다. 정말 저의 아무 베스트 쿠키. 그죠. 네. 항상 노리고 있죠. 레몬아트 있어요? 없는데요? 오기 전에 자주 물어보잖아요. 네. 오늘 레몬아트 만들어요? 언제 만들어요? 언제 만들 건데? 오늘 구웠어요? 미안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쿠키에 묘한 짠맛이 되게 만족도를 올려줘요. 단짠이 있죠. 한 입만 더 먹고. 맛있다. 갑자기 과자 반 개를 없애고. 이번 책은 김보영 작가의 연작소설 종회의 기원단입니다. 이 책을 쓰는데 무려 23년이 걸렸다는 말이 있어요. 작가가 1편을 쓰는데 우선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경력사항을 보면 2004년에 촉각의 경험으로 수상을 하시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맨 뒤에 보면 후일담 좀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2000년에 1편을 쓰기 시작하셨고 수상하신 다음에 2005년에 완성을 하셨대요. 같이 쓰고 계시던 다른 책들은 수상을 하거나 먼저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거예요. 그만큼 애정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5년에 1편을 완성하셨고 그 해에 2편이 바로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탄력을 받아서 긴 이야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3편이 좀 오래 걸려요. 이게 2023년 올해 딱 완성이 됐단 말이죠. 3편 제안을 아작 출판사 사장님이 하셨다는 후일담이 있던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뒤돌아 생각하면 2편까지 봤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3편이 있는 것과 2편에서 끝나는 거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그리고 3편이 가지는 주제의식에 김보영 작가의 전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작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2004년에 작가로 데뷔를 하셨고 올해가 23년이니까
공식적으로 거의 한 20년간 SF를 써오신 분이거든요. 제 주변에서 SF 좀 읽는다 하면 김보영 작가 작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약간 광신도처럼 김보영 작가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중에 한 명인데 쓰는 것마다 레전드예요. 인공지능, 로봇, 기이한 존재, 막 신적인 존재 전부 다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해버리는 부분이 있다고요. 너무 재밌고요. 누가 만약에 SF가 처음인데 뭐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김보영 작가의 단편집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작가님이 그 예전에 게임 제작자이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업하신 게임이 제가 아는 게임이더라고요. 혹시 C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유명했던 게임인데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이게 2000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그래픽이 진짜 귀엽고 파고할 뜬 일러스트 이것도 되게 좋아요. 진짜 스토리도 되게 좋았거든요. 뻔하지 않고 되게 재밌어요. 지금 다시 나와도 재밌을 것 같고 오랜만에 C 생각이 나서 인터넷 쳐봤는데 유튜브에 그 클립이 있더라고요. 배경음악을 딱 들었는데 던전 돌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약간 와 진짜 추억 눈물이 나는 아니 근데 내용 거의 기억 안 난다면서요. 아니 그 2000년에 나온 게임이란 말이 23년이나 지났다고 까먹을 수도 있죠. 그래도 좋은 면이 있어요. 오히려 좋다.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면 다시 감동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디서 보면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실 온라인에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옛날 게임들 중에 재미있는 게 되게 많은데 뭐 지금도 다시 나오는 게임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가능하다면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다. 스토리도 책으로 봤어도 재밌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적자가? 내가 좋아하는 소설가? 여러분은 지금 오타쿠적인 감동이 밀려오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새로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실 첫사랑이었다 이런 거 알게 되는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이 로봇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놀라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류가 멸망한 이유다? 그리고 로봇이 자신들의 기원을 몰라. 거기에 인류를 재건하려는 로봇이 있어. 이런 부분이 되게 놀랍고 재밌었어요. 저는 로봇 구경이 너무 즐거웠어요. 아니 자기들의 기원을 몰라. 궁금증이 있어. 근데 우린 다 뻔히 아는 모순을 막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개체들이. 정말 너무 말해주고 싶다. 막 하하 로봇 녀석들 막 궁금하냐? 막 인간이 궁금하냐? 막 이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되게 잃는 우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부분을 이 경이로운 존재들이 궁금해서 미치려고 하니까 괜히 막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좀 으쓱으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딱히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인류가 사라지고 인류 자체가 신화적인 존재가 됐을 때 인류를 알지 못하는 엄청 똑똑하고 유능한 존재들이 인류의 흔적을 막 쫓으면서 인류를 숭배해.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좀 짜릿한 우월감? 이런 게 듭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뭐 학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인류가 왜 발이 2개인지 팔이 2개인지 눈알이 2개 달렸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공장 신화라는 게 엄청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인간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똑하지만 이게 이치로 설명이 안 되니까 신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로봇이 이렇게 신화를 만들었어. 근데 주인공이 인류야. 이 로봇 이거 완전 인류 그 자체 아닙니까?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놈들이다. 이게 어떤 인간이 개발을 처음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완전 인간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열망, 집착? 아주 좋아. 인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로봇 이야기? 짜릿해. 저는 이것도 약간 사랑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일단 숭배라는 것도 대표적인 사랑의 부산물 아닙니까? 어쨌든 로봇은 인간을 집착하고 애착 가지고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나중에는 또 양육자의 시선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양육이라는 건 저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연애하고 싶고 열정을 가지고 싶고 이런 거는 비교적 가벼운 사랑일 수 있지만 부양하고 싶다, 양육하고 싶다 이런 거 진짜 무겁고 또 무서운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랑인 거죠?
남에게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남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를 옳은 길로 이끌어야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누군가를 옳은 길로 이끌려고 할 때는 또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도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 또 눈앞의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훈육의 대상으로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랑 로봇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파국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파국이죠. 이제 로봇이 인간에 가진 열정, 그리고 인간이 로봇에 가진 이제 나중에는 좀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죠. 이런 것들이 삐뚤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돼서는 안 되는 커플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런 기묘한 느낌을 주거든요. 원래 오타쿠는 좀 쉬운 사랑을 좋아하지 않단 말이에요. 파국이라 진짜 정말 멋진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으로 일단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약간 듣다 보니까 그럴듯한 게 로봇이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인간을 사랑을 하다가 파괴하려고 들고 뭐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로봇들끼리도 서로 막 협력도 했다가 대립도 했다가 하는데 결국에 보면은 로봇이 인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치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편까지 나와준 게 진짜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사랑이 진짜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일단 부활시켜. 그 다음에 그 종의 파멸까지 존재를 몰고 가. 그런데 갑자기 또 살 길을 열어줘. 그 순간에 그 고향감이 있단 말이에요. 2편까지 나왔으면 좀 두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두렵지만 아 재밌었다 이렇게 마무리했을 텐데 3편이 나오고 나니까 미래가 있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 좀 좋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자, 마무리는 사랑이죠. 마지막에 확실히 이렇게 두 존재가 서로 이제 간신히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았어? 우리에게도 같이 갈 수 있는 미래가 있어. 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 로봇이 중심이고 로봇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술에 조금 더 초점 맞춘 거죠. 인간의 얘기는 사실은 조금 후반부, 중후반부에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SF의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SF는 어쨌든 가장 파괴적인 곳까지 인간을 몰고 가요. 그 다음에 인간이 기술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SF는 그런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기술과 불화하는 시기를 다시 맞이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뭐 인류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뭐 인공지능이 얼마나 뭐 무시무시해지든 간에 어쨌든 희망은 있다. 다시 생각해도 로봇이 공장과 관련된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로봇 3계명 얘기 나왔을 때 진짜 미소 지으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아 귀여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 옛적에 신이 공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 이런 식이니까 너무 이 지적인 존재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55페이지에 보면은 나오는데 고대 문명 발상지에서 발견된 문서의 일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하면 의미 불명, 개 의미를 알 수 없음, 고양이 역시 의미를 알 수 없음 막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로봇이 아무리 지적인 존재라도 모르는 거야. 걔가 뭔지, 고양이가 뭔지 모르는 거. 우리 개랑 고양이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머리 써지고 있는 로봇 생각하면 진짜 이게 귀엽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로봇도 의식이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개체라는 사실. 머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공장 신화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의 우쭐함인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이 되었다는 느낌? 진짜 오타쿠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게 잘 들여다보면 좀 무서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봇이 이런 귀여운 말을 남기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 똑똑하고 귀여운 존재들이 인간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신에 가까워졌는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존재였을까요? 좀 심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되게 섬뜩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3챕터에서 K가 한 선택이나 뭐 그가 느낀 감정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전에 인간이 뭐 얼마나 세상에 유해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면은
그의 선택이 좀 과분한 면도 있어요. 다른 로봇은 몰라도 K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그 상태까지 간 거잖아요. 그쵸. K가 어떻게 보면 대국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과 인류의 운명을 걸고 여기서 결단을 내리겠다. 약간 진정한 영웅이 할 만한 선택이죠. 그렇죠. 인간이 가진 섬뜩한 부분 때문에 인류가 망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도 하니까 뭐 망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로봇이 또 사랑해줘서 부활하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나. 그마저도 약간 종교적이에요. 종교들은 대부분 또 사랑을 강조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결말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니까 부활해!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들 사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약간 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SF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SF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기술이나 과학과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개인적인 분석인데 사람들이 기술이나 과학과 엄청나게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청 자기 현실이나 일상과 가까운 기술들 이런 것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핸드폰, 뭐 키오스크, 뭐 빔 프로젝트 이런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겪은 적이 다들 있잖아요. 그쵸. 갑자기 뭐 이게 미래의 기술이다 이러면서 우르르 코딩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노후에 자기가 발전된 기술을 못 따라갈 걸 걱정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MZ라고 통칭되는 젊은 세대들도 자기 핸드폰이랑 씨름하거나 블루투스 못 잡거나 뭐 남들이 쉽게 한다고 하는 어떤 기술을 다룰 수 없어서 짜증내본 적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이폰 사면 이제 다들 아이폰 사용법 이거부터 검색해보고 다들 이제 자연스럽게 쓰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쓰는 물건에 적응해도 나중에 또 발전된 기술이 나온단 말이죠. 아이폰도 몇 세대만 건너뛰면 바로 다른 물건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나이의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술과 불화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저는 SF 이야기가 각광받게 된 게 기술과 인간이 갈등을 빚는 이 지점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F는 당장 눈앞의 기술을 다루기보다는 적어도 근미래 그리고 아주 먼 미래까지의 기술에 대해서 다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인간은 아무리 계속 업데이트 해봤자 인간이거든요. 그냥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진 생명체잖아요. 그게 바뀌진 않는단 말이죠. 이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뒤처질 거라는 공포가 있죠. 지금도 엄청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들끼리도 경쟁 박터지고 죽겠는데 조건이 다른 그냥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이니 챗 GPT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SF가 인간과 기술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에 대해 갖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뭐 로맨스가 되기도 하고 뭐 호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SF가 그 농도를 적절히 섞어서 둘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한 입에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 최고입니다. SF 작가들은 이미 기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 공포와 욕망을 다루는 방법들이 어떠냐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로맨스랑 호러를 섞은 이야기들은 SF에서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장르에서도 엄청 유행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 중에서도 어떤 작가들은 이제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 국가, 뭐 다른 개인이랑 불화할 때 화해시켜주는 영역까지 가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SF 작가들 중에는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작품과 작가들이 있고 그런 SF 작품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영 작가처럼 말이죠. 김보영 최고 저놈. 진짜 이런 작가와 동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처럼 일하고 계신 것 같지만 좀 더 많이 보고 싶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독자는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영원히. 약간 무서우시려나? 총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계의 상식을 SF적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위험성도 역시 알려주는 작품이죠. 사랑을 잘못하면 파멸할 수도 있다를 알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본 교과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신으로 숭배할 수도 있고 멸종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 네. 진짜 비틀린 오타쿠의 사랑 이야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제 한
1부, 2부, 1부 중간인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래. 로봇이죠, 기준이. 원래 인간한테 필요한 부분은 로봇한테 해롭잖아요. 그래서 뭐, 물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걸 다 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 인류에 대해서 꽂히면서 로봇들이 갑자기 연구실에다가 온실을 겁나 늘려갖고, 막 나무를 왕창 심었고, 뭐 산소를 돌리고 물을 넣고 이래갖고 다 어딘가 막 고장나고 막 삐걱삐걱 대면서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에 비틀린 오타쿠의 사랑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삐걱삐걱 하면서 야 이거 진짜 괴로운데 한 입 먹어봐 이러면서 주잖아. 나는 망가지고 막 볼품 없어지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나의 최애만 괜찮다면 상관없어. 최애들 막 바람개비 접어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뭐야? 저 홀린 듯이 바람개를 접어주고 있는 거지. 바람개비? 막 접어주고. 그래서 이거 진짜 비틀린 사랑이다. 진짜 비틀린 사랑 얘기 항상 최고거든요. 네. 정말 저번 시간에는 뭐 약간 비틀린 사랑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틀린 사랑은 정말 맛돌입니다. 맞아요. 재밌습니다. 자기가 망가지더라도 최애에게 바람개비 하나를 더 접어주고 싶다는 그 마음. 그렇지. 내 팔이 한쪽이 떨어져도 한 손으로라도 접어주고 싶은 마음. 내 동료들의 안위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나의 안위도 중요하지 않아. 당신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너가 숨바꼭질 할 수 있다면 뭐 약간 이런 뭐야 이게. 무서워. 무서우니까 그만할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 그냥 과자로 뻗어나가는 손. 과자나 먹었고 안녕 하는 척 하면서 과자 자연스럽게 가져가. 안녕.